이제 지적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배상제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1843년에 그 뜻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새로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풍운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중요한데요. 이때 이제 만났던 이 풍운산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 홍수전이랑 아주 비슷한 이력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풍운산이 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정말 확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배워나가죠. 그러다가 1844년부터 50년까지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이제 이른바 여기가 새로운 나라야라고 깃발을 들기 전까지 한 6, 7년을 함께 지내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펼치러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데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산촌으로 들어가는 거죠. 광서성의 그 산 객가들이 살고 있는 데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홍수전은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누가 더 잘하냐면 이 풍운산이 이 말빨도 더 좋고 무엇보다도 이 조직력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홍수전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교세가 더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전이 들어오면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사람을 모으는데 이게 더 능력이 있어서 조직은 잘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감당할 만한 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바로 여기서 좀 하나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풍운산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 그 배상제회를 갑자기 3천여 명의 신도로 1845년 정도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홍수전에겐 결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홍수전은 말 그대로 내는 천형, 그리스도의 내가 동생이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지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자기가 받았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거짓된 신.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제일 크게 부딪히고 핵심적인 크리티컬 문제가 유일신 개념이기 때문에 그 상제라고 하는 유일신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이 거짓신이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강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강조를 할 때 사람들이 불만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자극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어떤 이득이 있는데 그래서 모였을 때 어떤 유익함이 우리가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전이 이제 홍수전에게 제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풍운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잘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계속 예배도 드리고요. 당시에 이제 십계명을 본따서 만든 천조서를 보면 황상제를 예배하라. 사신을 거짓된 사악한 신을 예배하지 말라. 이름을 멋대로 붙여서는 안 된다. 7일마다 예배하며 은덕을 찬양하라. 부모님께 효순하라.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탐하지 말라. 상당히 이제 유사한 십계명과 이제 유사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이 초반에는 사실은 크게 그런 다른 차이점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도 이제 보면 이제 원도 구세가라고 하는 당시 이제 홍수전이 아직 그 새로운 성경에 대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귀즐라프가 당시에 번역했던 번역본을 받아보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선교사를 찾아가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이제 풀어서 쓴 글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과 사람은 하나여 둘이 아니니 어찌 군악만이 천상제를 독점하겠는가. 상제를 숭배해야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네. 한 올의 실도 상제를 의지하며 한 그릇의 음식도 창천에 의지하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면 사람의 본분이니 공덕을 노래하며 세상의 도리일세. 사람으로 상제를 버리고 다른 것을 숭배하면 아무리 열심히 받들어도 모두가 쓸데없는 것 무익할 뿐 아니라 손해가 따르니 마음속에 얻으면 죄악이 무궁하네 라고 하면서 얼핏 보면 기독교랑 굳이 연관시키려면 연관을 할 것도 같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뭔가 그 강렬한 뭔가 이 서양 기독교의 냄새를 사실 맡기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이른바 거기서 이제 점차적으로 강조하는 논리가 뭐냐면 유일신 밑에 있는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소위 이른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그 권세양언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양아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죠. 비록 이 세상에는 세계 만국의 수많은 사람에게 상하, 존비, 귀천의 분별이 있으나
천상의 신부의 앞에서는 만국의 남녀가 모두 그의 자녀이다. 천지가 광활하고 인류도 많지만 신천상제가 보기에는 모두 한 집안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차별 혹은 누군가로부터 당했던 어떤 차별과 불만들 혹은 푸대접과 이런 모든 불만들이 사실은 상제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초반에 강조가 되면서 객가 사회에 있는 혹은 광서 광동에 있는 많은 하층민들, 사실 그 초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다 당시에 그 광산의 노동자들, 숫쟁이들, 떠돌이 상인들, 유민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대다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사회적인 임팩트를 가하기에는 너무 하층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 이제 결정적인 변질의 계기를 마련했던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양수청이고 한 사람이 소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1848년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들어와서 그 두 가지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혁명의 정당성을 위한 신화화 과정을 거치는데 갑자기 이 양수청과 소조기가 신들림 현상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홍수전이 6년 전이나 7년 전에 있었던 그 꿈을 통해서 유일하게 그 신의 뜻, 그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의 뜻을 유일하게 받은 인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양수청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조기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천부하범이라고 당시엔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범, 일반 백성들한테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그런 식의 이제 신내림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굉장히 아주 이 홍수전의 마음을 사실은 초반에 이 당시 홍수전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이 지속적인 메시지와 뭔가 그 신과 통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직은 많아지고 사람은 모이는데 뭔가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 몰리는 사람한테 뭔가 더 새로운 걸 전해주려면 기독교에 대한 혹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공부가 있거나 뭔가 새로운 부분에 대한 해석의 깊이가 한 단계 들어가야 되는데 볼 수 있는 책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까 중간에도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아주 짧은 시간 이제 단편적으로 배웠던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양수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영험한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형하범이라고 해서 자기 형인 예수가 하범했다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것들이 결국 이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리고 기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평등에 대한 그 불만들을 하나씩 그 욕구들을 풀어주는 데에 이런 두 사람이 같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 숫자가 이제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쭉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드디어 청나라 당시의 청조 정부에게 눈에 띄기 시작했던 거죠. 이걸 이제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청조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 태평천국에 대한 일종의 진압을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이때부터 진압의 명령을 받고 등장했던 태평천국군의 이제 기치가 쭉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예전에는 그냥 배상제로 만나서 말 그대로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가 말하자면 싸워야 되는 대상은 세상의 우상이다. 그냥 우상 정도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우상에 대해서 도달오면 된다라고 했던 것이 청조라고 하는 국가 권력의 진압을 받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 먼 지역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웅성웅성 되는 거니까 국가 정부로 봐서는 여러가 사교 중에 하나로 봤던 겁니다. 근데 그 사교 중에서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체제의 안정에 위험을 미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진압하기 시작하죠. 지금 중국 정부도 동일한 양태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라든가 기존의 어떠한 종교 혹은 뭐 심지어는 파륜공 같은 거 그런 기공단체들이 할 때에도 서면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335 모이고 점점 세력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더라도 아무 사실 터치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조사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다 이게 체제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체제에 큰 위협이 된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체제에 불안함이 있을 때 한 번씩 상징적으로 한 군데를 완전히 짓밟듯이 완전히 그냥 폭발을 한번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탄압을 이제 가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이 당시에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발생이 되고 나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청조의 무력 진압을 한번 이 배상제가 잘 극복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나라 천국의 개념을 도입한 지상에서의 정치적인 세력 공동체로 폭발적인 증가가 오히려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태평천국에서 홍수전이 만든 그 옥새입니다. 옥새. 그래서 이제 옥새를 만들었는데 이거 딱 보면 이거 해석하기가 어렵죠. 이걸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걸 좀 해석해 보려고 막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막 이렇게 읽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옥새 읽을 수 있고 아마도 천부상제 이렇게 가는 것 같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태평이 있죠. 그래서 이제 태평의 옥새다 혹은 천부상제하고 우선 이제 요거를 이제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설이 있답니다. 근데 어쨌든 천부상제 이거는 유일신이고 그다음에 천왕홍일, 천형기독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구세유주, 주왕 여독, 다음에 팔위 만세, 진왕 귀북, 다음에 영정 건곤, 다음에 영석 천록. 그다음에 여기는 인화 진목. 요게 이제 읽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옥새의 기본적인 어쨌든 뜻은 태평 이 상제와 천왕인 홍수전을 말하는 거죠. 홍수전을 이제 태양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건데 홍수전 그다음에 천왕 기독 예수 이 예수가 다스리는 이 시대가 점차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은화 진목이다. 그래서 은혜로운 화목 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화목이 이 진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화목하다는 거고 이러한 태평한 시대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 태평천국의 기치가 1851년부터 생기게 돼서 쫙 전파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이때부터 이제 이른바 제도화되고 정치 집단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아주 기발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 급진적이어서 이때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거는 이제 태평천국 돈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늘 생기는 문제가 경제적인 분배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경제적인 분배에 있어서 당시에 천조전모제도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보통 따져보면 실제로는 이제 성공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25가지의 집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토지를 균분하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토지 균전제입니다. 균전이에요, 균전. 근데 이 토지를 균분하게 나눠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어디에서부터 있냐면 주나라 때부터 있었던 중국의 신화죠, 신화. 실제로 한 번도 중국 역사에서 토지가 균분하게 나눠졌던 적은 없었지만 늘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사람은 다 균전제를 얘기하고 한국에서도 늘 새로운 사상가들이나 새로운 정치가들은 늘 균전제를 얘기하죠. 그 기본 사상은 보천지하에 있는 이 모든 땅은 다 누구의 땅이냐면 왕의 왕토고 그 사실은 영원한 사유재산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늘 일정하게 나누어졌다가 일정하게 다시금 거두어들이는 토지에 대한 끊임없는 재분배를 통해서 이게 너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건데 이게 늘 혁명의 시기 때마다 혹은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나타나고 늘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태평천국에서도 이 천조전무제도라고 하는 토지 균분제가 일단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한테 매력적이었냐면 당연히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냥 토지가 일단 없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는 성고라고 해서 아주 성스러운 창고다. 거기는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서 집어넣고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아이디어란 그런 성고의 개념을 이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람들에게 급진적으로 또 다가왔던 것이 당시 이제 청조였었고 청나라는 만주족
만주족이잖아요. 만주족이 다스리면서 만주족이 청나라가 이제 중국에 와서 명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만든 이제 머리제도가 저기 나온 것처럼 변발이죠. 앞머리를 까고 뒷머리를 내리는. 이게 저 제도가 사실은 너무나도 그 아주 절묘한 제도죠. 나에게 복속하느냐 안 복속하느냐를 외모로 탁 드러나게끔 만드는 것이고, 저건 유교적인 신체 발부, 수지부 뭐 이것과 늘 겪기 때문에 저 머리를 만약 자른다, 저게 만약 잘못 잘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목이 달아날 일이 되는 거죠. 어느 날 막 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으면 다 몰래 가서 머리 잘라놓으면 반역죄로 이제 걸리게 되는데, 네,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저 변발을 이제 감히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머리를 자른다는 게 아니라 청조라고 하는 만주족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인종적인 민족적인 이제 갈등의 구조가 나타나는 청조에 대한 이제 반역 내지는 저항에 대한 상징이 되는데, 그거를 집단적으로 수천 명이 머리를 이제 자르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 남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른바 이제 남녀 평등 내지는 남녀 분리, 여군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여성에게 그동안 억압의 상징이었던 전족을 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전족을 풀게 한 것도 실제로 여성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의미의 소위 신여성, 나중에 이제 20세기에서 등장하는 신여성의 개념의 다리를 갖다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이냐, 아니면 저게 아까 얘기했던 객가, 학가들이 원래 전족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족의 기본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선포할 때 전족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지 사실 이게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다리를 여성들에게 어쨌든 전족을 풀어주게 하고 여군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은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만나서도 안 되고 성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 그래서 부부도 완전히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부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나고 싶더라도 직접 만나면 안 되고 여기다 뭐 가로막에 놓고 이렇게 건네줘야 되고, 그러다가 어디서 잠깐 만났던 거 한번 발각되면 정말로 뭐 사형에 처하는, 극형에 처하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시도합니다. 상당히 사실은 그때에도 서구에서 특히 이제 영국이라든가 미국에서 와서 조사 보고서를 한 걸 읽어보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말하자면 굉장히 그 전략적입니다. 당시 서구 열강에서 아주 순수하게 왔던 몇몇의 선교사들을 제외하고는 그 선교를 위해서라도 일단 누구랑 손잡아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시스템인 청조가 오히려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마른 태평천국, 천국의 개념을 했지만 이 집단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가지고 계속 판단을 합니다. 결국 초반에는 상당히 태평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하면서 오히려 청조를 지원하는 걸로 급속하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때 아편을 갖다가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 상당히 서구 열강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일이 돼서 나중에 이 서구 열강이 이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군대를 지원하는 데 한 가지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당시 이제 그 중국 사람들에게 있었던 뭐 매춘이라든가 축첩제도, 도박 이런 것들을 다 금지를 하는 상당히 그 외면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금욕적이고 뭔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 같은 그 건강함들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급진적으로 너무 급진적인 유토피아이즘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 사교 이단으로 이제 처단을 해서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이제 딱 정제를 하죠. 그러면서 공격을 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걸 건드리면은 이제 그 큰 화가 어쩌면 생길 수도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반만에 대한 주장입니다. 만주를 반대한다. 청나라가 생긴 지 1644년에 청조가 들어서고 나서 200여 년이 되도록 감히 어떤 누구도 집단적으로 한 번도 청조에 대해서 나는 청조가 싫어, 청조가 아니야, 이제 너희들의 생명 끝났어라고 아무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반만의 구조를 얘기를 이제 거기서 합니다. 중국인은 아직도 자신을 인간이라고 여길 수 있는가?
만주족이 중국을 더럽힌 이후로 억압의 불길이 하늘에 닿고 부패의 덕이 황제의 자리를 더럽히고 악취가 사해에 퍼지고 악마들의 영향이 제국을 압박하는 동안 중국인은 비굴해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기꺼이 만주족의 백성과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주적에 대한 개념이겠죠. 뭔가 그 이제 어느 정도 말하자면 집단의 논리가 너무 많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혹은 정치적인 구세주로서의 홍수전의 위상이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여기에서 뭔가 그 주적의 개념을 뭘로 삼아야 될 것인가. 이른바 늘 여기서 얘기하는 요괴, 요마 혹은 그 사악한 것의 총체를 뭘로 잡아야 될 것인가를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혹은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제도라든가를 보는 게 아니라 반만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말하면 그거를 마지막에 건드렸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을 이제 탁 건드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 당시에 추세였고 결국 만주족은 몇 년 안 가서 1911년에 만주족은 생명이 끝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난이 그 당시에 갖게 되는 이 엄청난 파괴력과 에너지는 여기까지 이제 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당시 이제 만주족 전통적인 그 팔기인들의 모습인데요. 이때부터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성장하기 시작해서 세력이 확대하는 단계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난징이 왜 남경이죠? 남경에다가 자기네들의 천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여기다 건설하고 세력을 저항한 다음에 드디어 반만의 구호를 내세우는 순간 최종 목적지가 정확해진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여기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황제가 있는 북경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파죽지세로 해서 올라가다가 결국 저 위에 있는 천진, 텐진에서 한번 패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른바 제가 마지막에 이제 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북경 진입에 한번 실패하면서부터 그동안 확대 일면에 있었을 때 홍수전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 혹은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신내림과 관련된 혹은 뭔가 하늘의 이야기를 대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설득력과 힘 자체가 갑자기 사람들에게